속으로 전 국민들이 다 마음 아픈데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기간제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본 철학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기본적인 철학 항상 저는 갖고 있는데 경남 교육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정부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아시겠지만 통영에서 태어났고요. 국민학교 6학년 이제 올라가는 길을 위해서 물로 아버님이 팔라멘트 그룹의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농사 재생들이랑 아무런 재산도 학력도 기술도 친지분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지금 막연한 서울 식구들이 올라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중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워낙 어려워서 학교가 형편이 안 되니까 저 바로 위에 누나하고 누나는 이제 5학년 마치고 6학년 졸업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바람에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누나하고 둘이서 바로 그때 60년 초 평화시장에 그 기성 양복점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청계천에. 그때 64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3월부터 누나하고 평화시장 직공으로 일본말로 이제 거의 양복 공장은 일본말을 쓰더라고요. 시대라고 하는데 보조 직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미싱사들은 오야라고 하고 가을이 또 하사민이라고 하고 일본 용어에 마이다도 배우고 이거 가장으로 일본어인데 거기서 제가 67년까지 4년 67년 인력사 공장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동기들은 고1이 되었죠. 저는 이제 훈련 졸업자고 마침 제가 나온 배경상고를 속에 제가 나왔는데 거기 저 바로 위에 형이 이제 그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을 중소기업은행을 60년 초에 생기는 바람에 저는 차석으로 마침 형이 들어갔어요. 상고는 수소를 졸업하고 그래서 형이 이제 은행을 들어가니까 이제 콜라매가 조금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는 숨통을 조금 터져서 저에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너 지금 이번에 이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학과를 해서 공장을 치우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67년 2월인가 인력 선거를 기해서 제가 혼자 독학을 학교 다니는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5월달에 검정고시를 봐서 음악미술체육관 다 필기를 봐야 되더라고요. 학교 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과목 5월달에 두세 달 만에 이제 3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는 것은 없으니까 한 과목 보고 8과목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이제 그때는 검정고시가 고위 검정고시가 1년에 2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9일, 10일에 경북고등학교에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또 봐가지고 아침 8과목을 다 통과해서 간신히 경상도가 공부인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에 형 나오는 형이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경연에 차석으로 들어가니까 형도 터지고 가지고 있고 상고에서 내 친동생인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으면 가정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상고를 전부 졸업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저 이제 국민 대학을 마친 다음에 꼭 유학을 하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학 가기 제일 좋은 게 우선 영어가 필수니까 문교부 때는 문교부 교육부 문교부 유학 시험을 영어, 국사, 시사
그걸 통과해야 모든 유학생은 유학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학을 보고 결국은 영어권에 가서 하려면은 영어 개편 생활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붙이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저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입학을 했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첫 교편 생활을 바로 유학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친구가 마산 제1여중고에 한 사람 있었어요. 고등학교 3호 동기가. 그래서 너 유학 가기 전에 고향 와서 교편 생활 하다가 가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강남구 한다고 또 통영 고성 제가 태어나기는 통영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이제 고성이가는데 그 뭐 첫 시조부터 할아버지 때까지는 고성에서 저희가 쭉 살았죠. 뭐 고성의 동쪽이 해안면이고 마산의 서쪽이 진동이잖아요. 붙어 있죠. 행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고향이 마찬가지. 고향 와서 좀 기회 보면 가라.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좋다. 그래서 이제 첫 교편 생활이 마산 제1여중고에 제가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1년하고 바로 유학이 가질 줄 알았는데 유학 시험은 붙었어요. 제가 6개월을 해가지고 1학기 마치고 방위병으로 제가 14개월 근무를 하고 6개월을 해서 유학 시험 붙었는데 75년 후반기 바로 유학이 장학금이 풀을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하면 또 생기지 않구나 했는데 1년 하는 동안에 쉽게 풀 등록금이 이제 풀 장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서울시 순위고사 사립교원 임용고사를 제가 서울 거를 봐가지고 여기 1년 근무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장흥고등학교라고 사립 임용고사를 보니까 11군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면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면접 본 데가 장흥고등학교라고 하는 데였습니다. 집이 신림동 쪽이었던 것 같아요. 천동이었나 신림 쪽이었나 하여튼 뭐 달동네 비슷한 데인데 그 학교가 그리 멀지 않고 해서 신림동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학 시험을 계속 준비를 해서 이제 79년에 한국 동남아의 국가 중에서 미국 로타리 캔서스에 있는 567지구라고 캔서스 디스트릭트 567이라고 그 국제 로타리 지구에서 동남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그해 79년에 이렇게 한국에서 한 명을 뽑는다 해가지고 제가 마침 하나님 또 뽑혔습니다. 뽑혀서 자격은 친선 대사들하고요. 그 엠베서들 해가지고 한국 대표에서 하고 가서 이제 의무는 등록금을 다 면제해주는 대신 우리가 한국을 그 567구 국제 로타리에서 한국을 소개하다가 강연을 해달라 하면 언제든지 와서 한국을 소개하는 그게 이제 저 의무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미국 가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행정 이런 거를 공부해서 학교 교사 경험을 살려서 저는 한국에서 교육 행정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박사를 했고, 박사하는 동안에 또 실제 미국에서 그 교장 인턴을 6개월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의무는 아닙니다. 2학점짜리인데 프린시퍼 인턴십이라고 하는데 그게 2학점짜리예요. 미국서 교감교장, 장학직, 교육장, 뭐 교육감을 할 사람은 모두 그 교장 실습을 미국은 6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생 실습만 저도 4학년 때 한 달 교생 실습을 중등은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은 중학교에서 실습을 하는데 교생 실습은 없더라고요. 또 교육 행정가가 될 사람은 반드시 교장을 인턴을 거쳐야 돼. 6개월. 그래서 저는 어떤가 해서 토마스 모아 프랩이라고 중고등학교입니다. 6학년 12학년까지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대학원에서 생활하면서 6개월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본인이 더 볼 게 많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자주 나와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사립학교인데 천주교 재단이었습니다. 미국은 90%가 이제 공립이고 10% 정도가 이제 초중고 합쳐서 사립입니다. 그래서 사립 천주교 재단인데 그 중고등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고 박사까지 마치고 귀국해서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바로 가지 않고 한국교육개발원 KDI라고 있습니다. KDI의 교육정책 실장으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와서 84년 신학기부터 이제 카이스트 교수를 해가지고 2003년까지 카이스트 교수로 거기서 학생처장, 인문사회학대 학장, 기획실장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고 제가 이제 인문사회대 학장을 할 때 카이스트 교수 때 한국교총 회장으로 전국 교원단체 총연합 회장이죠. 그때는 한국교총에서 관할하는 게 37만 그리고 보통 40만 교육자를 대표해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한 37만 지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정교조도 있고 교사노조도 있고 뭐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숫자가 안 되는 거죠. 10만 이하로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수하면서 교사든 교수든 현직 교원이라야 이제 교총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대에 걸쳐서 30대, 30대 2번에 걸쳐서 한국교총에서 했습니다. 교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교총은 설립의 근거가 교원지 향상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거든요. 교원지 향상법에 따라서 교원의 지구 개선이나 교권 옹호나 하여튼 교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법에 교원지 향상특별법에 정기교섭을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반드시 교육부총이 하고 단체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 월급 문제, 지구 개선, 교권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각 당의 대표, 교육부총리하고 계속 이제 임금 선생님들 월급을 올리려면 교육부만 가지고 안 되고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양당 대표를 이제 자주 만나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계 대표는 제가 이제 4선 국회의원인데 첫 번째는 교육계 대표로 비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수 생활을 거쳐서 교총 대표를 거쳐서 국회로 들어가서 17대부터 17, 18, 19, 20까지 했고요. 20대 하다가 제가 중간에 정치학업본 미가로 이제 지휘를 해서 다시 이제 사면복권위원회에서 다시 사면은 모든 것을 다 사해주는 거, 복권은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건데 사면복권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 사면복권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보통 해왔던 건데 교육계와 국회 쪽 두 군데에서 이제 활동했는데 교육계가 총 제가 중고에 3년, 대학에 한 카이스트에서 20년 있었고 제가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에 2년 정도 교수를 하다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21년, 22년 정도 대학에 있었고 중고등학교 한 3년 있었고 교육계에 오래 있었습니다. 정치는 사선을 하면 16년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1년 좀 넘어 남겨놓고 정치학부모 일반 내용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날아가는 바람에 교육계 한 23년, 3년 정도 하고 국회는 한 15, 6년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그리고 교육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개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교육은 단순히 교육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처럼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온 동네가 다 나서야 하듯이 교육 문제는 교육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 특히 이제 정신적,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교계에 계신 분들이 이게 교육계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국가적인 문제를 보고 지금의 교육 현상을 어떻게 잡아나갈 건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야 되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 생각은 우선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영자고 CEO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라는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전은 뭐냐? 목표와 방향을 딱 보죠. 비전이 원래 지금 영어지만 제가 알기로는 라틴인 줄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게 이제 비전, BID니까 또 본다는 뜻이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비전인데 그 비전은 저는 목표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깃발을 대는 거죠. 교육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우리 경영교육이든 대한민국 교육이든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는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실제 디테일한 일은 선생님들 또 행정직들이 지금 잘합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교대 가려면 전교 10등 안을 들어야 교대 갈 수 있거든요. 우수합니다. 그리고 행정직들도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 주사 보만이라도 우수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한 목표와 방향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실어주면 된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소위 이제 목표와 방향은 의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우리 장관님들이 아마 질의를 할 겁니다. 질문하면 답을 하고 마지막 우리 의원님 소개를 마무리 나의 소개를 마무리해 주시면. 뭐 소개는 다 했고요. 네. 교육에 크게 교육이라는 게 집단이 세 개 아닙니까? 교사부터 교원교장, 교원들하고 학부모하고 학생 이렇게 3자를 이제 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선도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 교사, 이 사이가 지금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긍지와 보람을 느끼기 참 어렵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는 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들이 그걸 좀 제시해 줘야 된다.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잡아야 된다. 학생은 교육이라는 것이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사에. 그래서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꿈과 용기를 학생들한테 심어주겠느냐. 그저 그냥 수능 대비해서 그냥 입시 교육만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과 용기를 학생들한테 부모는 바라는 게 애들 학교 보냈으면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부모들은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는 학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그 세 가지가 큰 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학교 교육감과 학교 선생님들만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 자존심과 보람을 느끼려고 하면 우리 어쩌면 교계가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신데 아마 교육청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선생님의 자존심과 긍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어떤 무브먼트를 어떤 운동을 벌려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마 같이 의논해서 하면은 머리를 맞대면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선생님만 갖고 저는 이 사회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께서 소개와 오늘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성장 배우부터 오늘까지 좀 개략적인 상세한 설명을 이렇게 소개 올려주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아마 우리 경남 교육의 그 위상이라든지 또 해야 될 일이라든지 절박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우리 강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모아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시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아까 다른 건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더 들어보니까 가족 이야기 뭐 이런 거 간단히 해주면 어떠든지 가족 이야기 자녀를 믿고 저희 집사람은 저희 여동생하고 같이 서울에 은광여고에 교사를 하던 사람인데 제 여동생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유학 가기 전에 유학 가야 되는데 결혼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동생을 좀 사가지고 집사람 소개받아서 결혼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손 하나 6학년이거든요.
하나 있고 친수는 이제 1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가정은 중국어, 서희는 뭐 수학을 하고 있고 아들은 저가 교수했던 카이스트에 뭐 전교 10개 반 중에 계속 1, 2등을 했습니다. 전교 1, 2등을 해내고 과학 경시대에 나가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브론즈 동메달도 따고 카이스트 나갔습니다. 나오고 MIT에 가서 이제 공부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귀국해서 지금 현재 키스트 카이스트와 거의 같은 기간인데 중심을 키스트는 좀 더 연구 쪽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제가 지금 카이스트는 저 교수했던 데는 대학 석사 박사 좀 더 교육적인 것에 치중을 하면서 물론 연구를 합니다만 키스트는 아시겠지만 물론 아들도 석박사 박사들 석사생 5명을 지도를 하고 있지만 연구가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키스트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이제 선임연구원 MIT에서 공부 마치고 들어가지고 선임연구원 들어가서 책임연구원 되고 실장 되고 지금은 이제 센터장에 대해서 한 20-30명 박사를 거느리고 태양광 쪽 있죠. 태양광 이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는 이게 1도 높이가 몇십 년 걸린다니 태양광의 효율을 높인다니 어려운 나노를 전공했습니다. 아주 우리 물리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나노라고 하는데 여기 태양광 우리 국가과학기술 총괄하는 센터장을 아들은 맡고 있습니다. 전자공학 박사. 며느리죠, 교수? 며느리도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치유학 박사를 했고 보스턴시에 이제 MIT 하버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MIT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회는 너 꼭 나가라 하는 것이 이제 MIT로 가서 반드시 교회는 댕기라 했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이제 며느리가 성가대에 있더래요. 치약 박사, 치과사는 보스턴 시대를 나가지고 치과사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성가 온누리교회, 보스턴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며느리는 이제 지난 7월 3일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13일날 이제 실기시험을 합격했어요. 거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의사가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필기와 실기를 거쳐서 했고 이제 한국 의사 국가고시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13일 다 합격했다 그래서 너 너무 잘됐다 해서 박수 쳤는데 한국 의사 시험이 올 9월이나 12일이나 국시원에서 한국 의사들 국가 의사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2차로 또 그걸 또 본다네요. 그래서 아직 한국 의사 개업은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3년 6개월을 의사를 치과사를 하도록 왔습니다. 뭐 가족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부님들 집사람은 권사고 권사이랑 부원이 되는데 이제 70이 돼서 이제 명예라고 그러나요? 올해 몇 살 되십니까? 제가 52년생 73입니다. 집사람은 70. 52년생. 네, 52년생. 그럼 몽ጤ리? 네. 이건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다바리 거지 다 하셨다. 있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아요. 아, 예.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어머님이 지금 교육감으로 지금 출마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아까 지금 저는 말씀 들을 때 다 유능하고 교사들도 유능하고 다 유능한데 우리 기독교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조화 있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르게 봐요. 사상이 틀려요. 사상이. 이제 좀 진보적인 우리가 사상이 다르지만 네, 사상이 틀리고 네.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미 학교의 교사들한테 이미 조례라는 이름으로 해서 퍼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 침투되어 있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고 학생인권 조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성해방이죠. 성해방이 학교에 침투가 됩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섹스. 그러니까 그걸 네 맘대로 하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살 때 어린이집에 4살 때부터 성교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그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어디서 우리 이화원 같은 데 예, 그걸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직접 설계를 해갖고 이제 사회하고 한 그런 그림 아들은 다 그걸 보이죠. 뭐 하려 애들한테 그렇게 그게 내용 지점이라고. 그게 왜 그걸 가르쳐 주느냐? 3대 혁명이 있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고 네. 또 1917년에 그 볼셰비크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가 성혁명이에요. 성혁명은 이 사람들을 좀 전체주의 국가에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내세우는 앞세우는 게 섹스입니다. 그게 지금 학교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학문성교 학생들께 동성간에 가는 그것도 한문성공도 그거 뭐 옳은 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또 가르치고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교육감에 계셔갖고 한다 하더라도 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밑에 이렇게 정교조처럼 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하면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중심 우리가 저도 뭐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고 성경 중심으로 이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양성평등이라고 그 평등이 아니지. 양성평등 남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그게 평등이 아니죠. 평등은 잘못된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고쳐야죠. 그걸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거기에 젖어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식으로 다루겠느냐. 점령에서 뭐 바로 답을 드린다고 하면 교육이 신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계에 계신 분들 또 선생님들, 관계자들 모두 충분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성경적인 것은 뭐 제가 기독교인은 조금 받아들이고 하는 건 분명치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전에 그 항상 평등이 있다고 의원님이 아까 그 법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예. 복권이 복권. 아, 복권 문제. 네. 네. 복권. 3회 복권인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아유, 그럼 3회 복권의 내용은 이제 다 정상을 참작해서 이사님의 죄는 다 이제 3회냐고 명하고 복권은 뭐 다시 그걸 회복 기준인데 왜 날아갔냐 그 말. 왜 날아갔느냐? 제가 이제 동작에서 4년간 교육계에 비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동작 의뢰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았어요. 그것도 이제 당에서 당협위원장 심사를 해서 주는 거죠. 동작 의뢰 제가 맡아서 4년을 했습니다. 전문기업원 앞에 저 부임이 정원준 전문위원 부임이 이제 지금 나경원 여성부인데 하나 거기가 동작 의뢰입니다. 거기 4년 했고 4년 끝난 다음에 이제 통영하고 고성하고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동작에서 할 적에는 그냥 뭐 행사, 지역 행사라는 게 한 12, 13분? 많아야 늦어야 한 15분이면 국회에서 동작에 나와서 윷놀이, 척사놀이를 한다 그러면 척사하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뭐 거창하게 당 사무실, 그 다음에 직원이 국장이고 거기에 전속 보좌관이고 여직원이고 전속을 줄 필요가 없죠. 그냥 보좌관 데리고 의사 데리고 가서 인사하고 다시 그러면 되지만 통영을 내려가니까 우선 통영에 당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성에 또 당사가 있어요. 저는 두 군데고 많은 분들은 예산기관 같으면 남해, 하동, 사천, 삼천포 이런 분들은 3개, 4개씩 되고 또 강원도 황영철이라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정외과를 나오는데 대변인을 하고 있는. 그 경우는 뭐 철원, 인제, 뭐 어쩌고 뭐
원통 뭐 4군데예요. 4개 군인데 이거 다 당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거하고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하고 당 사무실 경비가 다른데 국회의원에게 돈을 다르게 주지 않거든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영에 내려갔잖아요. 통영고생 국회의원 하면서 이 두 당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 잡비가 임대료도 있고 통영이 한 60평, 고성이 한 40평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당 사무실 유지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 그 다음에 거기에 통영이 총괄하는 국장이 있으면서 밑에 보좌관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있어요. 고성에는 보좌관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있어요. 즉 5명을 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의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자마자 어떤 사람을 구했냐면 보좌관을 서울에 보좌관 티오가 2입니다. 서울에 이제 있는 사람은 장관 질의도 만들고 국정감사하면 국정감사 파악도 하고 그 자료를 밝혀주고 그런 보좌관이 필요하지만 지방의 보좌관은 그런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고 인심 좋고 표 많이 가져올 사람이 최고의 보좌관이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두 당사 유지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를 300만 원을 두 당사 합쳐서 1년에 드니까 월 300만 원을 드니까 300만 원을 제하고 보좌관이 한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예상 8천만 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300만 원을 두 당 사무실을 여기서 운영하고 나머지만 월급으로 갈 사람을 제가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8년간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8년간 제가 이제 쓰던 운전기사 때문에 이제 일은 터졌는데 운전기사가 이제 공고 나온 고졸인데 이 친구가 이제 후급으로 들어왔어요. 운전기사를 뽑은 거죠. 뽑은데 제가 보좌관 둘, 비서관 둘, 비서세 대해서 전부 7명이에요. 한 국회의원당 7명인데 비서관 중에 하나가 5급이에요. 사무관이고 비서관은. 그런데 나와서 석사학위를 하는데 일본 가서 박사학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교수하겠다 이러고 계속 비서관 생각하기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유학을 떠난다니까 5급이죠. 사무관이고 비서관이고 후급으로 들어온 운전기사로 뽑은 이 친구가 자기를 그 비서관 걔가 일본 가니까 자기를 비서관 5급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곤란하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중동 신문이랑 MBC, KBS, 뭐 YTN, 연합뉴스를 파악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아침에 가면 다 책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감을 하면은 국감을 파헤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또 장관 질의를 해야 되면 장관 질의 지침을 주면은 그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너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너 과정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매월 사실 제가 30만 원씩 그만둘 때까지 30만 원씩 저 개인전에서 준 거지. 기사한테. 그거는 아니다. 얘가 돈이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30만 원은 이제 보태준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 그 모르겠어. 계속 마음은 모르겠지만 비서관이 아주 9급이 5급을 안 시켜줬다는 거 제 생각입니다. 하나. 또 하나는 이사를 가는데 돈이 급하다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구워달라.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건이 터지고 4, 5년 뒤에 사건이 터져서 이 운전기사가 집사람한테 돈을 5천만 원 구워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왜 애가 구워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안 했는데 구워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안 했냐니까 아니 머리 복잡하고 바쁜데 스케줄이 그 뭐라 당신한테 이야기할 게 뭐냐 당신 우리 5천만 원을 갑자기 어떻게 주냐 주기 어렵다 해서 안 줬답니다. 저 추측에는 그 두 가지 상황에 좀 이 친구가 좀 꽁해 있었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을 이제 중앙선관위 신고를 했더라고요. 재판 받을 때 보니까 왜 중앙선관위다 신고했냐 하니까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그거 아닙니다. 진정? 예? 진정을 공정. 아니 진정서를 낸다고 하면 그런 사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거를 제보를 하면은 그 포상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1심 때
보니까 나는 뭐 처음 7,600만 원의 보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얼마 받았느냐, 왜 중앙선관위 했냐, 중앙선관위에다 신고해야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했다. 얼마 받았느냐, 7,600만 원을 받았다는. 그래서 내가 나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아니 내가 지금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1심 하고 있는데 신고했다고 그거를 신고자에게 7,600만 원을 준다는 게, 이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돈의 전달 체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신고하면 내 유죄 나올지 무죄 나올지도 모르는데 걔가 받아가요. 근데 어쨌거나 사건은 걔가 신고하는 바람에 터졌는데, 사건의 내용은 그에게 8년간 통해에 있는 보좌관을 쓰면서 쓸 때 300만 원 당사무실을 운영하고 나머지만 생활비를 월급으로 써라. 그렇게 한 사람을 찾은 거죠. 그거는 저는 이제 재판할 적에도 무엇을 잘못했냐. 중요한 거는 횡령이나 착복이 없었다. 내가 단 한 푼도 착복하지 않았고 우리 부장한테 단 한 푼도 착복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데 언론에는 뭐 횡령했다, 착복했다 온 떠드는데, 재판장이 결심재판 때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미국 같으면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날라갈 때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한 27억 의원실에 줘요. 턴키로 미국은 국회지. 지금은 한 32억 정도 한 의원실에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제일 쫄병 비서들이 한 200만 원 받아요. 보좌관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 700 받는 걸 700, 600 넣어야 되겠죠. 걔에게 600을 주든 60만 원짜리 10을 쓰든 6만 원짜리 100을 쓰든 회계보고만 자기가 착복을 하지 않고 틀림없이만 해주기만 하면 돼요. 돈을 당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든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진해 국회의원이라던 김성천이라고 대검참모총장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김성천 의원이 우리보다 두 칸 아래인데, 형님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왜? 아니 형님이 착복한 게 아닌데 그 당 운영 경비를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든 국회의원이 자유지, 자유를 착복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미국식으로 턴키로 의원실에 돈을, 의원실에 가는 총 돈을 턴키로 주는 식으로 오늘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성찬이가 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공수처를 민주당에서는 설립하겠다 그러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인데,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 저 지역구에 옛날에 했던 지역구에 국회의원 한 나경원이가 원내대표였어요. 원내대표인데 공수처법을 우리 국민에서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는 쪽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본회의장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게 빠루 사건인데 큰 뒷주간 뜯어내는 그 빠루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큰 지금 빠로 봐. 지렛대로 빠로는 빠로를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나경원이 바깥에서 그 물장을 뜯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싸울 때,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이제 그 김성찬 의원이 미국식으로 선진국 5개국을 입법조사처에, 국회 내 입법조사처에 의논을 해가지고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백종을 보내가지고 선진국 5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파악을 했더니 턴키로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 턴키로 주고 그 회계보고만 하면 되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좌관을 얼굴을 얼마 줬을 때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걸 6개월 동안에 둘이서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싸움이라고 법안을 냈지만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전체위를 통과돼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그 둘이서 공수처법 된다 안 된다 6개월 싸움이라고, 그런 사이에 저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시절, 문재인 때 제가 이제 친이의 상황실장을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을 만들 때 2007년 17대 때 12월 19일 날 당선됐는데 제가 그때 상황실장을 했다는데, 총괄하는.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딱 되니까 친이의 핵심이 누구였냐? 이재호 의원이었어요.
벼슬이 없는 어떤 직책을 안 맡는 실제 제일 좌장은 대통령 다음으로는 이재호 의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질적인 책임 상황실장입니다. 법무실장도 있고 공보실장도 있고 뭐 다 있죠. 전체 상황실장 총괄하는 상황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위의 핵심을 어찌 보면은 그 집행 방식을 그렇게 해서 날아간 거는 이의를 불문하고 제가 죄송하고 잘못됐지만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몰랐지만은 어쨌거나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내용은 정확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정치재판이라고 봐야지. 친위 핵심들을 치는 거예요. 친위 핵심 공천 안 주려고 했잖아요. 친위. 그래서 이재호도 쳐서 날아가고 저도 권영세, 이번에 시끄러웠던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을 보통했는데 친위의 핵심을 쳐내는 제가 이탈했죠. 공천 안 주는 걸로 해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너무 열받으면 이제 배경색으로 쓰러지잖아요. 배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인데 당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였다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시를 받아서 사무총장을 이제 권영세가 했는데 친다고 해서 아니 내가 6대3, 6.5대 3.5로 이기거나 아니면 7대3 정도로 이기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때는 이제 정치학으로 날아가지 않을 때고 잘못한 게 있어서 공천을 안 준다면 그럼 납득을 하죠. 당연히 저도 총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친위의 핵심들을 다 쳐낸다가 유정현 의원, 이재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진해 국회의원 정무수석 김성찬이 다음에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서울대 교수하다가 정무수석 하다가 행자부 장관 나가다가 이달곤이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하고 한 살 차이입니다.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당에서 공천 안 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몸이 안 좋아서 공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공천 안 준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 그랬더니 야, 전화 받고 대통령이 옆에 이제 계신 거예요. 이달곤이한테 야, 그 전화 이리 줘. 그래가지고 야, 너 그 사실이야? 청와대 올라오는 보고는 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너 공천 안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네가 왜 너가 공천을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가 아니라 친위 핵심이라고 해서 쳐야 된다니까 그거 사실이야? 그 사실입니다. 내일 당장 올라와서 기자회견 하라. 그래서 제가 경상대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있을 때인데 올라와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조심해서 갔다 올라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사무총장실을 이제 공천 업무, 인사 업무, 예산 업무,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조직관리, 전국에 한 기초 방역이 한 4,000명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 이 4가지 업무가 사무총장의 업무. 그러니까 이제 그 권영세가 중요하고 있는데 경찰을 경찰서에서 이계 중대를 풀어가지고 기업을 못 올라가게 잡아서 아니야 현역 의원이다. 오늘 회의가 2시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2명을 세워놨다고 했죠. 통과했는데 또 이제 사무총장 앞에 경찰을 세워놨고 근데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권위 형 공천 있다고 하면 이래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쳐내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에 심사를 해야지 친이다 친박이다 이걸 구분해가지고 치는 걸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공천 안 해도 투표도 안 해도 좋은데 이따로 하면 당이 망한다. 그 얘기만 하라 내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냥 내려와 버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권영세가 이번에 뭐 저 윤석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김문수 국민이 뭐 당원이 뽑아놓은 3번의 경선을 뽑혀놓은 후보를 3시에 사퇴시키고 한덕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접수를 혼자 하게 해가지고 당원들한테 물었는데 당원들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살려준 게 김문수 다시. 그게 이제 권영세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뒤에서 작업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내려갔더니 기자회견을 하고 권영세한테 가서 이따위로 하면 당 망한다 하고 내려갔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그 다음 후배니까 친전이가 할 거예요. 손님 경선을 해주세요. 경선 시켜야지 당연히 경선하면
7대3 아니면 6.5대3 정도는 이기면 좋다. 경선에서 뭐 압도적 차이로 됐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제가 19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 됐어. 권영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대사로 보내가지고 복귀해가지고 영등포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거꾸로 돼요. 제가 사무총장이 되고 그 사람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4명이 영등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고 있었던 사무국장이 하나 하고 본인하고 그다음에 시의원, 여기로 말하면 도의원이 있었어요. 여기 도의원이 있었어요. 시의원이 2명을 해가지고 4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정문세를 보자마자 이 저희가 데리고 있던 사무국장이었는지 자기가 공천준 시의원인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던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했는지 면하다고 했는지 뭐 자기도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알기 위해서는 했다든지 변화를 얻었는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심사하면서 사무총장이 심사위원장을 하니까요. 그거를 물어봐야 좀 그래서 중요한테 잠깐 들어가고 좀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확인할 게 있다. 뭐냐?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당신하고 의논을 좀 하고 한 거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 아니 그런데 아무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당신이 들고 있던 사무장의 말도 없이 같이 공천 심사에 넣고 공천 준 뭐이나 준대요. 공천 준 시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거 못 쓰는 거야. 심사가 끝도 없다. 나가 지금 절차에 대한 다시 들고 살아가요. 그런 놈들은 주면 안 돼. 미안하다든지 말이라도 하고 해야지 양해를 넣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소리라고. 그래서 이제 입장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놈들 공천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일단 그 사건은 기사가 고발을 했고 의자가 한 8년이나 그렇게 했죠. 1900까지. 내용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라갔는데 결국 이제 사면복구위원회가 돌려가지고 사면복구위원회가 국회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사관하고 검찰국장하고 검사장 중에 하나 4명이 이제 현직 법무부 쪽에 수습되는 사람이고 5명은 외부 교수,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저런 거를 다 참작해서 이제 사면복구위원회를 열어서 복권시켜줄 사람이 복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공기업도 갈 수 없고 사관도 못 갑니다. 당연히 시장, 국회의원, 뭐 교육감 1% 갈 수 없죠. 복권이 자격이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푼이라도 보좌관도 그렇고 나도 그 돈을 한 푼도 쓰는 게 개인적으로 큰 착복이거든요. 그걸 파렴치범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나도 알아요. 담당 공무원 운전기사가 네. 그때 보석을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형을 받긴 받았네. 저는 아니 형을 받았지만 살진 않았지. 확보를 했으면 실형을 살아서 감옥을 살았겠지. 집행유예 3년 그동안 아무 다른 사실이 안 생기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집행유예 끝나도 복권 사면이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집행유예가 끝나도 복권 사면은 그 별개의 문제예요. 7년, 9년 지나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권영세를 그때 나도 때 그럼 저도 똑같은 사람이죠.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런 생각은 그건 안 맞다고 봐요. 20대 때 사무총장 하셨단 말씀인가요? 20대 때? 예. 19대 때. 19대 때. 19대 때 사무총장이었고 19대 때 이제 예산결산위원장, 예결위원장 했죠. 그때 절반을 전에 이제 500조 했고 작년에 우리 국가에서는 700조고 세금이 덜 거쳐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거친 세금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짜는데 작년에 세금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덜 거쳐서 올해는 67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예결위원장 아직 500조. 질문해도 됩니까? 왜? 네,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도 발치범 자기가 착복이나 횡령이 있으면 교육이 수장되겠다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서는 안 돼. 네, 그거는 네, 지금 차후에 또 소명하거나 뭐 설명할 기회가 많은데 오늘 제가 의견은
앞에 교육감 출마하시면서 어떤 그 각오라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부탁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있을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 교육감 출마하시는 분 각자 개인적인 어떤 목표나 또 그런 사정이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저희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 또 시민 한 사람이고 이런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마련됐는데요. 지금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12년 동안 좌파 교육감이 우리 특히 경남 뭐 조현 제껴놓고라도 우리 경남만 해도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우리 우파 쪽 우파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우파 아니고 중도라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왜곡되고 뭐 학생들 학력 수준은 아마 제가 경남이 좀 꼴찌인 걸로 제가 뉴스에서 많이 봤고요. 16입니다. 네, 16은 굳이 꼴찌 네,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그 이준현 의원님께서 제가 궁금하게 하는 것은 이번에 경남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이거 하나 바로 잡아보겠다 이런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진짜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말 이 경남 교육 뭐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남 교육에 도대체 문제가 뭔가 박종원이가 12년 동안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이걸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 또는 이미 벌써 좌우파 뭐 대립 구도가 딱 돼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벌써 좌파 쪽에서는 지금 뭐 부산이라 그좀 다돼가는 걸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단이라 저것끼리 잔야 끝나면 그 다음 공격의 확산은 이쪽으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경남 교육감이니까요.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나는 뭘 한번 바로잡아보고 싶고 또 이 좌파들 공격을 나는 어떤 식으로 좀 막아보고 싶다. 막아낼 것이다.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문제는 가르치면 저도 한 23년 선생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르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스쿨 어치먼트 테스트를 해가지고 미국을 5개 수준으로 나눠가지고 번역별로 그거를 중학교 마칠 때는 어느 수준, 고등학교 마칠 때는 수학은 뭐 영어는 뭐 어느 수준으로 이게 다 수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있게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일단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지금 전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뭘 잘못 가르쳤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수학이 10년 사이에 작년보다 증진됐는지 쪼그라들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점이 뭔지 이렇게 해놓고 되는데 그거 성취도 평가를 일단 안 하고 있다. 그 정규조에서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다 장관님이시고 하니까 어두운 빛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친구가 드러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학교 성취도를 평가하게 되면 어느 학교가 더 잘 가르치는지 어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학생 성표를 해야 되는 게 그 서열을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밝히지 말아야죠. 그러나 뭐 잘하는 건 잘하는 애들대로 그 어떤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대로 따로 그 애들도 못하는 애들도 다 건강한 한 시민의 구성원이 돼서 시민으로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대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위 저학력 이 사람들 따로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선생님만 가지고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AI가 나오고 AI도 제가 가르쳐 교수를 했습니다만 AI보다 AGI가 이제 나와서 더 초지능적인 이제 AI가 나와서 상당히 보충 수업을 AI가 상당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미 변호사도 AI 변호사가 있고 조교도 질 왓슨이라고 조지아 공대 조지아 텍 같은 데는 인공지능 조교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고 판례를 가지고 모든 판례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에서 요거는 요 사람은 양형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는 게 다 계산돼서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변호사는 뭘 보고 살 거냐? 변호사는 그 AI가 한 게 정말로 괜찮은지 2차 심의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 그 학력 보충 모자라는 거를 좀 그런 식으로 AI가 좀 관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저도 이 챗GPT를 깔아놓고 있습니다만 여기 영화 선생님들도 많이 깔아놓으셨을 텐데, 요 챗GPT는 뭐 별의별게 뭐 물으면 다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 아까 치과 선생님 계시죠? 저분도 두 분이 이비인후과 의사이신데 의사님 또는 사업하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챗GPT를 이용하기에 이게 교육용으로 맞춤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데이터를 자료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 제가 자문교수 한 7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보면은 R&D 예산이 많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뭐 창조적인 뭐를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개인 교수든 뭐 교육청이든 뭐 이런 데서 또는 대학이든 아이디어가 좋으면 뭐 몇십억 정도, 뭐 2, 30억, 3, 40억 넘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R&D 예산이 우리가 500조일 때 저거 5%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R&D 예산에서 20조를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 한 30조를 늘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20% 수준에 머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R&D 예산이 이제 거의 정부 같은 데서 교육청에서 교육용, 교사용으로 선생님들이 구구단을 어떻게 하면은 애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도되더라. 인수분해를 어떻게 지도하니까 제일 좋더라. 이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탑재해 놓은 걸 가지고 맞춤형으로 하면은 LG하고요, 우리 카이스트의 이제 전자공학과 교수,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의 케리스라고 있어요. 교육학술정보원. 여기 정도의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요. 교육용으로 선생용 챗GPT를 이 맞춤형으로 이거를 제 생각에는 한 3, 40억 얻으면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개발해가지고 경남이 완전 딴 데하고는 다르게 인수분해를 가르치는데 세계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하니까 제일 효과적이고 아주 좋더라 하는 거를, 이런 자료를 선생님 전용의 챗GPT를 개발해서, 그러면 이제 이 챗GPT를 이용하려면 다 아시겠지만 이용할 때마다 탁탁 하면 톡톡 탭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교육청에서 다 예산 주면 되잖아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초중고의 예산이 외국세의 20.79%입니다.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국세의 거의 뭐 한 95%, 96% 이상이 외국세입니다. 관세는 다 외국세인데 내국세의 20.76%니까 약 5분의 1을 초, 중고 교육을 위해서 쓰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돼 있습니다. 명시가.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줄어가는데도 우리나라가 GDP가 늘어나니까 예산은 커지고 있어요. 왜 퍼센트로 주니까 지금 75조가 이제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이 지금 나눠서 쓰고 있는데, 경남만 하더라도 약 7조 정도 교육감이 예산이 예정이 됩니다. 작년에 세금이 더 거쳐놓으니까 올해 한 6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대략 한 7조라고 이야기하는데 7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조라는 다행히는.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위한 챗GPT 이거 사용하면 사용료를 한 번 태핑하는데 몇 푼 아니지만 이거 숫자 싸움이라서 수십 번 하고 하면은 이것도 한 달에 몇만 원 나와요. 그럼 그 교육청에서 이 돈 선생님들한테 좋은 자료 찾느라고 두들기면은 교육청에서 다 돈 떼주면 돼요. 떼주면 되고, 애들 지금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 선생님 요새 애들이 뭐 자는 애들이 온 천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가가지고 야 자면 안 된다. 선생님 수업인데 절대를 하면 이 만지는 왜 만져요? 성추행. 여학생 건들면 성추행했다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에요. 기준이. 이쁘다고 해도 그게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 됩니다. 지금 성폭행. 그렇게 언어폭행.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요. 자기가 기분 나쁘고 싫으면 선생님 오늘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경찰에 고발을 하면 신고를 하면 경찰이 1차 조사 나오고 다시 2차 조사가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면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경찰로 한 걸로 그냥 기소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선생님을 부른다고. 그러면 20, 30년 애들만 가르치던 사람이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으면 굉장히 뭐 자살하는 선생님도 생겨 버렸습니다. 이게 교권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건 아니죠. 우리 선생님을 열심히 해야 되냐?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선생님들이 좀 고쳐야 할 점이 뭔가, 학생 인권 조례도 뭘 고쳐야 되나? 그럼 선생님, 학생만 인권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도 교권이 있거든요. 학부모도 학습 교육권이 있고, 그럼 사자가 다 권이 있는데, 이거 제가 회의를 열어서 관계자들하고 또 교계에 저는 힘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교계에서 역할이. 제가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지금 제대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경남이 적어도 7조 예산을 쓰면서 5위 안으로 규모로 봐서는 5위 안으로 들어야 돼요. 경기, 서울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경기가 지금 25조를 쓰고 있거든요. 임태희라고 저랑 같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경기가 25조, 서울이 작년에 14조 8천이 올해 15조 씁니다. 서울을 따라가면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학원이 너무 많고 대치동에.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학원이나 뭐 특목고도 없고 자립형사 고등학교도 없고 교장의 자율 경영권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걸 교육감이 선생 하나 뽑겠다고 하면 5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가져가라. 이건 교장의 또는 이사장의 자율권을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다 교육감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장에게 자율권을 또는 이사장에게 자율권을 학교 경영권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개 고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교장 실습 교육을 아까 해봤고 전공을 또 교육전체 교육행정을 해서 뭐 많죠. 여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의논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단명한 과제가 이제 후보들끼리 짧게는 우리 우파 내에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넓게는 좌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정리를 해서 드리면 정말로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좌파 후보들, 우파 후보들하고 경쟁을 해서 나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집중적으로 나는 이거 공약을 갖고 나가겠다. 또 이 좌파 교육감 후보를요 이기기 위한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전략을 지금 좀 가지고 이미 아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후보님들도 모셔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가오라든지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정말 이거 하나만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이걸 나는 민간 교육의 교육감으로서 문제점을 갖고 이거 하나만 고쳐나가겠다. 그럼 좌파들은 난 어떻게 해서 경쟁을 해서 이게 다 이것만 조금 달라는데 핵심은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 꿈을 키워주는 게 아까 제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꿈을 키워나가려면 애들한테 꿈과 용기를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를 교육의 질자, 교육의 질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싹 바꾼다 하면 좀 말이 흡혈해질지 몰라서 완전 생태계를 고쳐야 됩니다. 그 생태계를 고친다는 게 뭐냐?
저항력을 끌어올리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미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라는 책도 몇 년 전에 썼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초지능과 초연결 딱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핵심 기술이 로봇,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자동차, IoT, 사물 인터넷이 요 5가지거든요. 이 5가지를 애들한테 키워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그 하드웨어를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이미 깊숙이 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서버 같은 게 그렇게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그 버그가 생겨서 애들 자료 찾기 어려워. 선생님들 자료 찾기 어려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그 기술 체제를, 하드웨어 체제를 갖춰줘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갖춰주고 챗GPT도 선생님용으로 좀 따로 좀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학교에서 지금 사교육부가 30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부가 30조인데 적어도 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뭐 100%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기는 어렵겠죠.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교육청과 또 사회의 지도층과 합심을 해서 교육청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신문제, 인성문제, 양성평등 문제 이런 거 학교만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향 세력도 많고 저는 우리 교계에서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보면은 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같이 운동을 캠페인을 벌여야 학생평등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선생님의 자존심과 보람을 갖게 하는 문제도 이게 단순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이 이게 적이 아니거든요.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로 가지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교육감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벌릴 수 있고 교육감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계하고 제가 좀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한번 전혀 새로운 운동이죠. 한번 그런 무브먼트를 한번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질문 좀 해도 괜찮을지. 예. 네. 이 교육 문제 조금 떠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정선거 네.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가지 더 윤 대통령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씀도 많고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히는 잘 몰라서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문제 제기를 하는데 황교안 씨도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냐 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황교안이가 통영에 지청장도 했었고 그래서 7년생 후배고 해서 아니 당신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나라를 바시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좌파에게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단일화 해줘야지 왜 이렇게 여러 명이 보수는 나오지 않느냐 제가 싫은 소리를 황교안 씨한테 전화를 했었죠.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좀 미안하다고 다시 또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3,500명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 조직 3,500명을 전국의 대표소에 풀어가지고 또 감시 감독을 하는 걸 풀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황교안 씨 나중에 황 장관이 미안하다 내가 몰랐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냐 문자 보낸 것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에서 그걸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야당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고 들어가서 아니 본선거에서 이만큼 이겼는데 그 사전 투표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 나냐 하는 걸 밝혀라 하고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입장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사고 행정이 나눠서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건 영어로 마샬로입니다. 군법입니다. 헌법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설치하게 되면 군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열받고 속 터지고 부하를 채우고 했지만 원인 단초는 민주당에서 저는 제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국민한테 담화문을 내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내용을 계속 알려서 자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다. 나라 이런. 그러니 국민이 이거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헌법이 있는데 군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은 군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거든요. 국회를 일단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잘못됐다. 끝까지 참아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야지. 담화문 비상계엄을 설치한 다음에 담화문을 미리 했어야지. 잘못됐다고 그랬죠. 지금 그 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들은 그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한된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네, 그럴 수 있죠. 국힘당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통치 행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거든요. 비협조.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든지 저런 썩어 빠진 무리들이 잘못됐어요.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이 되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이 어떤 거의 잘 거의 조인돼 가지고 이런 어떤 국정이 이루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현상을 빚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밑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20년 지기로 만들어놓은 어떤 거의 완전 이상한 어떤 개무리가 말이지. 저희 한동훈이가 죄송합니다. 좀 말을 좀 악한 어떤 말을 좀 어디로 썼는데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인간들이 말이지 이 국힘당의 어떤 이 지도를 가지고 이 막 대통령을 많이 농단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이 양쪽에서 이 한쪽에는 민주당에서 온 예산이나 모든 걸 막 농락을 만들어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 대통령을 말이지 서로 어떤 관계성을 묘해가지고 협조가 안 되고 이런 어떤 관계하니까 여러 가지 또 이 그 국제 정세에 대해 나가는 어떤 부정선거라든지 지금 현재 거의 모스탄의 어떤 그 국제사법 거의 대사가 와가지고 밝혔다시피 엄연한 지금 아까 우리 이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거는 뭐 자세히 지금 상을 모르겠다 이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제적인 현상으로 지금 증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어떤 관계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권한으로서 계엄령이 있으니까 뭐 아까 군법으로 뭐 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 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 그런 어떤 국내에 처해 있는 어떤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론하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이제 달리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정확하게는 윤 대통령이 샌드위치 가운데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좁은 선택밖에 없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어떤 부분들이 됐는데 뭐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또 우리가 현재는 저희 그 뭐 지상파 이 방송들이 말이지 정확한 어떤 팩트 같은 걸 하나도 그 방송 안 하고 이러니까 그 나중에는 뭐 밝혀지겠지만은 그런 어떤 모한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다수 있는 우리 만남 장로의 의원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일편적인 어떤 생각으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증거라는 게 수두룩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부르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이 의원님이 뭐 앞으로 어떤 뭐 정치를 하시든지 교육계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뭐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팩트한 사실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거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계속 국민을 제기하고 이건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 안 됐거든요.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일체 민주당에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그건 뒤져야 되고 이제 정론님 그 질문을 윤석열이 계엄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비상계엄을 아무리 그렇더라도 비상계엄을 설치하면 속이 터지죠. 열불나고 열받았죠 완전히. 비상계엄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어찌해서는 됐다. 그소서 했으면 저 생각은 이것도 뭐 정치인이 말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마 지금쯤 탄핵도 안 당하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아마 지금 수사받고 어쩌면은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끝까지 좀 참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을 하늘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했는데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개인이 헌법기관이 하나하나 300명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독립된. 따라서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는 사람이 자기를 법무장관 시키고 해준 대통령을 자기가 나서서 탄핵하자고 그 잘못된 것이 또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인데 무신분립이라고 신의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그 나서서 탄핵을 주도를 한다?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동훈이도 잘못됐고 그러나 비상계엄을 하는 것도 좀 더 참인대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자 기다렸으면은 오히려 저쪽이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때를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기르치긴 하지만 제가 삼국지 나간 중에 삼국지가 아니라 실제 정사 삼국지는 조조 밑에서 책사를 하다가 조조의 아들 밑에 책사하다가 조조 손주까지 책사를 하다가 실제 통일은 사마이가 하지 않습니까? 손주 때라서 일본도 600년 그 막부 시대를 열어서 600년 우리 조선이나 똑같죠. 600년 막부 시대를 열어서 초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 통일하는데 다 오다의 똘만이 아닙니까? 오다 밑에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를 쳐들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질 급한 놈이죠. 오다 다음으로 급한 놈. 오다는 오는새 어떻게 하겠냐니까 죽여버린다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는새를 너 어떻게 하겠냐니까 무게 만든다 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 통일을 해서 600년 동안 막부 시대를 열고 초대 쇼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게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좀 더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다 관점이 다른 거니까 현상은 하나지만 관점의 차이는 다 다른 거니까 저 생각입니다만 개인 생각이지만 좀 더 참고 기다려서 때를 기다렸더라면 이게 완전히 역전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아끼고 합니다. 아끼고 하는데 이제 참모들이 뭐 다 후배들이죠. 권영세 또 밑에 권성동이 그래도 우리 중앙대 후배입니다. 중앙대 또 이재명도 중앙대 후배들인데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저기 참모들하고 논의를 좀 조율을 안 하는 거다 싶어 내가 권성동이한테 야 네가 원조 친문 아니냐? 처음에 역계동무하고 제일 처음 강릉이 뭐 윤석열 대통령 외가의 고향에 대해서 니하고 화면에 처음 나온 게 너 아니냐? 너 저거는 이상민 저 애들 지금 놀러가서 죽었지만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저렇게 해사니까 빨리 행정부 장관을 갈고 딴 데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장관이나 해봐야 교육감이나 해봐야 다 1급 1,000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다 1,000만 원입니다. 1억 2천년 모이거든요. 제가 얘기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정부 장관 그만 회의시켜서 딴 데 보내줘서 나중에 꼭 또 2명 또 새로 하면 되지. 안 잘리고 되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의사 2,000명 고집을 대통령이 하는데 내가 권성동에 전화를 했어. 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을 쳐라. 치고 딴 사람 안 치고 왜 대통령 걸 2,000명을 왜 고집하냐. 지금 이 판에 행자부 장관 그것도 분위기 안 좋은데 이것도 하니까 또 안 좋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R&D 제가 5조라 20조라 그랬잖아요. 500조에 5%를 R&D 그때 이제 제가 13년에 망치친 건데 지금까지 안 베끼고 있는데 R&D 의사 그거 터지기 전에 R&D 예산을 삭감하는 거를 꺼내 들었더니 우리 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학 박사인데 키스트에서 발칵하는 거야. 아빠가 당연히 사무총장까지 했으면 나는 우리 지금 과학기술자들은 이거 찬동할 수 없다. R&D를 어려울수록 R&D를 줄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만들 때 리강유 수상이 모든 기업은 이익의 5%를 반드시 R&D로 축적을 해라.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가 지금 아시아 최고의 대학이 싱가포르 대학입니다. 내셔널 유니버시티 싱가포르 2위가 싱가포르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싱가포르 공대입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의 청와대학이 1위로 치고 올라왔지. 계속 지금 10년 넘게 싱가포르에서 1위, 2위를 차지했는데 그거를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 촌사람들 그 하나 도시 붕괴된 그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올린 게 리칸유 아닙니까? 리칸유가 R&D 자금을 없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R&D를 해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걸 저는 머릿속에 딱 베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R&D 예산 줄인다고 애들이 과학기술가 돌아섰죠. 의사학계가 확 돌아섰죠. 시민들 행자부 장관 그 애 죽은 거 애들 죽으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쨌거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럼 그 현장도 가보고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그거를 뭐 자기 뭐 고등학교 동기니 어쩌니 동문이라 해가지고 그거 버티고 있으면 국민 민심이 저도 뭐 사선을 하고 선거도 많이 해봤잖아요. 확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권선생한테 싫은 소리 했지. 야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라. 문교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르라고. 형님 저 얘기 뭐 듣습니까? 대통령이 하더라고. 그래서 참모 이야기를 안 듣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왕조든지 대통령이 망할 때가 되면은 탄핵당한 게 많이 끝난 거 아닙니까? 망할 때가 되면 꼭 무슨 건진법사니 도사니 뭐 그런 게 왜 나타납니까?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도 무슨 뭐 푸틴 지금 대통령하고 성은 같이 뭐 사가시아 푸틴인가 하는 놈이 신부죠. 신부가 나와가지고 왕권에 자꾸만 막 흔들고 후백제가 망할 때도 중신돈이 나와가지고 흔드니까 다 백제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꼭 망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대통령을 그때 우리가 정권 못 찾아오는 거죠. 큰 역할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참모들 물론 참모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총장을 하든지 저도 학장을 하든지 이렇게 교총회장을 한다든지 하면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 사격 훈련 하는데 대대에서 총기 사건 나와서 누가 죽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옷 벗어요. 아무 잘못도 없지. 사단장도 모르는 거지. 그 대대 정도 중대에서 어느 중대가 오늘 사격 훈련한다. 아는 거지. 국방부 장관이 옷 벗지 않습니까? 애들 수학여행 가다가 펜션에 숙소가 불나가지고 한 20-30년 전인가 교육부 장관이 옷 벗었어요. 그게 이제 관리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참모들이 제대로 잘 못했지만 그러나 그 참모를 잘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지도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 참모들이 잘 못한 거죠. 권영신이 이거 막판에 왜 어떻게 해서 한덕수인가 그 친구를 새벽 3시에 국민이 뽑고 당원이 뽑아놓은 3번에 거쳐서 뽑아놓은 김문수를 사퇴시키고 새벽 3시에 접수를 혼자 받아가지고 김문수는 알지도 못하고 한덕수를 집어넣어서 당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안 하냐 당원이 살린 거지. 그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도로 김문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대통령이 철저하게 챙겨낸 거죠. 우리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일반 국내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밤새도 우리가 다 이야기를 못할 거고 아마 필요하면 다음에 우리 사선의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하니까 국정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1시간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지약된 우리 경남 교육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속에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이 느끼고 있는 체감의
교육계 경남의 생태계가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지금 못 느끼신 것 같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교조 교육감이 박종훈이가 3선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교육계가 통째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 우리들하고는 영 다릅니다. 지금 정교 출신들이 아마 교장들이나 이 기관장이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정도 가까이 지금 이제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이게 완전 생태가 디비지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님들에 대한 교권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옥죄가 다 조이가 있어가지고, 교장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 통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선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이 일반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욕합니다. 욕을 하고 비판을 받고 범죄자고 전과자고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의원님 뭐 복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실정을 이야기하고 또 정당 우리 당사 운영하는 게 이거 다 그런데 지금 정교조는 좌파들은 그런 것 자체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떻습니다. 윤석열님 당하는 거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선거전에 들어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마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빕니다. 저도 선거에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많은 또 경험과 국정에 이런 참여한 이런 실무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저는 상 그런 게 장점인데 실제적으로 경남교육에는 그런 걸 그게 안 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수준이라든지 생각이 연령이 아주 어립니다. 3040 정도 됩니다. 30대입니다. 30대 초등학교 이런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52년생이라고 하면 70대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70대인데 제가 볼 때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제일 큰 게 두 개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도와준다도 제일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는 아까 복분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라는 이게 타켓트가 됩니다. 별미가 됩니다. 이 문제가 제일 넘어야 될 산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연령적인 극복 이 부분이 이제 이 자체가 아마 올드 세대로 이렇게 꼰대 세대 오래서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0% 묻고 있는 생각입니다. 요거를 제가 오늘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서 전략과 전술을 짜서 또 그런 정책이나 대안을 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이런 거에 대한 아이템이나 또 이런 좋은 제안을 또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갈 때는 9시 안에 마칠 생각인데 예,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정치하고 위반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나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방향과 목표를 내용이 저 사람이 지금 교육감으로서 가장 경남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체인지시킬 수 있는 핵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게 그거라고 보고 제가 표를 써놓고 있고 나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생각일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73세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독일을 오늘날 히틀러가 미치광이죠. 히틀러가 망해 먹은 2차 대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망해 먹은 잿더미 나라 독일을 라행동의 기적, 즉 독일의 기적을 만들어서 작년에 4위였던 독일이 3위, 일본을 제끼고 3위로 작년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세계 3위를. 그 독일을 오늘날 만든 사람이 누구냐? 독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은 아데나우입니다. 아데나우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한 살 작습니다. 1948년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고 한 살 적은 아데나우가 1949년에 초대 수상에 당선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73세입니다. 만 우리나라 74세입니다. 1963년까지 14년을 집권을 해서 87세, 만 87세까지 수상을 하면서 독일을 완전히 세계 1등 국가로
지금 올리는 게 안 되는데 제가 이제 73세인데 그 사람이 73세에 초대 수상해서 87세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할 거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80입니다. 80인데 경남 교육감이 미국 대통령보다 바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80이 된 미국 대통령도 하는데 73세에서 못한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건강관리 안 했다는 얘기죠. 제가 45년을 테니스를 쳤는데 뭐 테니스를 하든지 조기 축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기 축구를 하든지 마라톤을 제가 매일 4, 5km만 뛰는데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자고 하든지 뭐 그렇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길람 이상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80 먹은 청년이 있고 20살 먹은 노인이라고 했어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20대도 80 먹은 노인이고 80대도 그래서 청년을 깨우기 위해서 한국의 YMCA 기독교 청년회를 창립하신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YMCA를 처음 창립했죠. 그래서 월남 선생님이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렇게 했듯이 그 사람이 어떤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하고 건강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후보자들 모두 건강검진 신체 검사서를 내라고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이 몇 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체 건강진단을 받아서 다 제출을 받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또 기관장도 하시고 그 위원이 되시거나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충원력이라고 오른손이 키 거슬리거든요. 또 기관장들 보면은 저도 비서 출신 때문에 오랫동안 공직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기관장을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듣기 좋고 좋아하는 거는 아구하는 소리는 내 안에도 참고들이 얼마든지 합니다. 그 사람의 약이 되고 독이 되는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진짜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사람 잘 돼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인재등록을 실패가 이런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루를 만들었거든요. 2년반 동안 뭐 했습니까? 그 사법기관에 양다리 칼을 갖다가 나눠놓고 하나도 무디가 써도 못하고 만들어 자기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남이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18개 시군이고 300만이 넘는 도민인데 제가 볼 때는 큰 걸 해보면 알겠지만 뭐 국회의원은 한 직이지만 경남은 엄청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를 이제 저와 본인의 같은 생각을 제3, 제4 복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행사하고 있는 조직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선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마하나님이나 바른가지 도민회나 특히 이제 또 뭐 교계에 또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35만 우리 성도들이 있고 2,600여 교회가 경남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이제 잘 연대를 해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좀 직설적인 이야기해도 전혀 유연하게 대처해주시고 원래 몸이 보약되는 입에 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 장로님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라고 하던 조금 전에 나도 그 정치자금법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셨네. 뭐 저희들 모여서 얘기들 나누면은 선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포커스 하나 맞춰야 됩니다. 제일 공감받는 게 승리 빅토리라고 그래요. 무조건 이긴다 하는 얘기죠. 그 선거 뒤에는 흥정사가 있고 어둠이 많이 깔려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도 그 챗GPT 교육 전문 연구원인데 방금 내가 TV 보니까 이런 것도 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보건행정처 차장 양형 간을 한 건 임종원 그 건에 관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받을 때 양형을 갖다가 어떻게 뭐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뜬단 말이죠. 이게 선거에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선거라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직선거에 본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는 것까지 선거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포커스를 맞춰서 공격이도록 좀 되는데 그때 이제 보수 단일화가 혹시 의원님이 되신 것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에 조금 전에 내가 이게 가진 게 일이 좀 늦어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해명할 시간들이 안 된다. 이 징계차용법만 갖고 얘기를 해도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 딱 요약해서 정확하게 딱 던져가지고 우리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워딩이 조금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비전이고 그런 것이 무엇이 가지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내가 그런 문제는 권성동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대법대 후배인데 저는 산업협동장학생을 들어갔고 걔들은 이제 무슨 장학생이냐 20명씩 수능 점수가 일정 이상 받는데 학비 면제하고 생활비 떼주는 선우 장학생으로 이제 20명을 뽑아서 들어가는 그 후배니까 걔가 그 사건 됐을 때 법사위원장으로 권성동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아무래도 후배가 이제 법사위원장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누구로 얻어야 되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양형위원회의 양형을 뭐 어떻게 하라든지 그거는 그런 것은 이제 반대파가 정치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두 아무 혐의 없으면 끝난 사건이거든요. 우리 다 사건이 다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검찰에 조사받아서 법원으로 기소할 적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보면은 착복한 게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 있습니다. 지금 다 검찰 기록을 다 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형 문제 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걸 이미 아무 혐의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그러나 후배니까 사건이 터지면 야 변호사 누구 써야 되나? 그러면 이런 거 저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에서 뭐 양형을 물어봤니 어쩌니 뭐 이제 권성동이한테도 나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렸거든. 교총회장을 나왔을 때 조총회장 나오면 이게 이제 또 이 경남 선거보다도 약 220개인가 220 몇 개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쫙 저기 남쪽 끝에 저 해남 땅끝 마을에서 충청도 거쳐서 강원도 묵고 동해 삼척 강릉 고성 간선까지 올라갑니다. 교총회장이 나오면 11,000개 학교가 있어요. 요새 이제 한 1,000개 줄여서 이제 10,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초중고가 11,000개였거든요. 그냥 초중고 학교에 11,000개 내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226개 지자체 다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통영 고성 거제다 뭐 그런 정도는 한 번씩 다 가야 되니까 꼭 6개를 걸려요. 근데 제가 그 선거하고 있는 동안에 선거하는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학영재교육연구소, 지금 과학영재교육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초대 원장이에요. 초대 연구소장이에요. 지금 원장이라고 합니다. 2대 원장한 사람이 지금 카이스트 총장하고 있는 이광영 교수가 지금 총장을 하고 있어요. 저 부인이. 근데 제가 그 나가 있는데 연구소 소정하면서 돈을 아주 구체적으로 A4 용지에다가 뭐 500만 원, 300만 원 뭐 언제 빼고 같아 하는 게 이거를 감사원, 검찰청장, KBS, MBC, 청와대, 그럼 과기부 장관, 카이스트니 과기부 산하니까 이거를 나온 후보 중에 진작은 가지만 그걸 연구소장할 돈을 빼먹었다 하는 거 고발 들어가가지고 선거 끝나고 이제 안 거예요. 선거 때는 몰랐고 과기부에 감사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과기부 장관한테도 그 공문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감사반이 본인용 팀을 짜가지고 일주일 동안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책상 2개를 붙여놓고 내 연구소 소송할 때 돈 나간 거 들어가는 거를 전부 조사했는데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제가 이제 과기부 자문교수도 하고 이러니까 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북 사람이. 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의원님 선거 때 고발이 들어가지고 과기부에서 감사반이 모르면 구성돼가지고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아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더라 해가지고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아느냐 그래서 나 잘 모른다 그랬지. 선거하니까 3명이 총 나왔었는데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그런 허위 사실을 완전히 날조되는 거를 모든 권력기관의 언론사, 과기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보낸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양형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거 치다 보니까 이정희라고 그 진보당인가 여자 대표 자금한 사람 변호사인데 진보당인가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뭐 때려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 여자가 제가 17대 때 같은데 검찰에서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을 현직 교원은 후원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조사를 하니까 정교조에서 이정희한테 뭐 많은 숫자의 사람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 20만 원 이런 돈을 후원을 한 게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니 보수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총 회장도 뒤져봐라. 왜 정교조만 뒤지냐? 그것도 뒤져보면 틀림없이 후원금 받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어느 날 통보가 왔어요. 이제 17대 때 또 얘기입니다. 거기 갔더니 통장을 이제 전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0만 원 낸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근데 현직 교사야. 그걸 잘 모르죠. 현직 교사인지 우리가 10만 원짜리 들어온 거 그 전화를 고맙습니다 하고 다 못하거든요. 몇백 명이 후원금을 내니까. 저는 모르는 거지. 10만 원 한도가 아닌가 괜찮은 금액 10만 원짜리가 하여튼 2명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 뭐 교총회장 때 저를 좋아했는지 하여튼 자기는 10만 원을 해가지고 2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2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검찰 조사 받고 나서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아느냐. 몇백 명이 공급을 했는데. 그렇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해가지고 종결시켜 주더라고요. 17대 때 제일 처음 검찰에 조사받은 게 그거예요. 선거 치르면 꼭 무슨 사건이 수사 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2명이 교총 회장한테도 교원이 공금을 낸 게 있다 이거지. 그러나 이거는 그냥 혐의 없으면 체계가 끝나요. 17.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총 회장 할 때도 있었고 17대도 있었고 19대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치를 한다는 게 선거직 한다는 게 그러나 중요한 건 하여튼 자기가 착복을 안 해야 돼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지. 이게 일반 그냥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교육감 선거에도 저도 그 걱정돼요. 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고요. 현 지금 교육감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을 살 만한 게 충분히 있었는데 역시 뭐 지금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것이 부정선거인데 이 부분을 그냥 난 잘 모르겠다 정도로 하신다면 우리 국민들로서도 불행한 거고 정말 경남 교육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만큼 파워를 지니시려면은 정말 사실에 대해서는 직시하는 신앙인이시기도 하시니까 이거를 증거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방향을 아마 정하셔야지 우물쭈물 하시면은 진짜로 이 진성 애국자들이 싫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 정치적으로 교육감 후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야당이 이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여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에서 이 문제를 교육감 선거든 국회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계속 지배해야 된다고. 저희가 국민의힘한테 거지. 기대를 했지만 저희한테 실망을 계속 시켰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도민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관심이 대단히 많지만 그러면 이제 후보가 나왔을 때 누가 누군지 사실은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제일 아마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TV 토론 나올 때 TV에 이제 비치니까 하는데 TV 토론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나가신다면
저의 생각이지만 당연히 뭐 자신 있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이제 장로님이 워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임팩트 있게 짧게 팍팍 얘기를 하셔야,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거를 극복할 정도로 매력 있게 하셔야 저분이 누군가 이런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이지, 조금 밀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밀었던 후보도 TV 토론 딱 나가니까 상대방한테 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거 나왔을 때 보는 건데, 예, 그때 잘하셔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우리 기도를 좀 세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방법은 야당에서 반드시 특검을 하자고 요청해서 특검밖에 파헤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해가지고 파헤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그래 좀 전에 특검을 하자고 아니 저 말씀드리는데 좀 부연해가 말씀드리겠는데, 한교안 씨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교안 씨가 당 대표였어요. 알죠. 당 대표 해가지고 당 대표 할 때 그 당시 민경욱 씨가 이 인천에서 그 국회의원 떠져가지고 저희도 떨어졌죠. 부정선거를 한교안 씨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기도 국회의원 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내가 전화할게요. 한교안 씨가 이런 지하에 부정선거 없다고 딱 완전히 그걸 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해가지고 결국 어떤 그 김영우 씨 양이 약간 빨개 이 국회의장 했던 그 빨개 그걸 갖다 약간 빨개 그걸 갖다 세워가지고 선거대책 위원장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엎어지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한교안 씨가 그 당시에는 당 대표 때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인식하고, 자기가 법무장관이었고 또 국무총리 했기 때문에 인식하고 이걸 받아들여가 파헤쳤으면 그 당시 상황이 완전히 뒤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넣어가지고 당대표 모든 걸 다 지시는 이제 아무 이제 자기가 권리 없는 층에서 넣어가지고 보니까 부정선거가 확인하게 드러났어요. 그 드러나고 지금 자기는 뭐 부방대 이래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부정선거하고 의논하면서 다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어떤 국민들이 좀 그 한교안 씨에 대해서 약간 어떤 그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권력 있을 때 당연히 그거 했으면은 이게 디비지고 완전히 끝날 상황을 아무 힘도 없이 넣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보니까 부정선거 있다.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종로구에 국회 후보로 나와 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왜 이야기했냐면, 우리 이제 장로님이 왜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이제 우리 이유님이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단일화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이 현재 어떤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박종욱이가 어떤 일부의 어떤 이 부정선거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지 못하면 그게 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을 할 때 김문수와 같이 떨어지고 하라니 나는 졌다. 예를 야구님 저희 선거 비용 말이지, 그걸 타먹기 위해서 졌다 해가지고 개인 성향을 해비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비면은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 저희 이유님이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만약의 경우에 단일화 돼가지고 보수 후보로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대비해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참모들을 움직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제보만 듣고 6,700만 원, 7,600만 원. 7,600만 원. 네. 부자가 군정기사가. 그걸 그래 줄 수가 있나요? 부정선거 신고 제도가 제도가 있거든.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렇게 보좌관의 월급을 다 네가 쓰지 말고 처음 쓸 적에 300만 원 당 사무실 유지 의료비를 네가 내고 나머지 공익제보네. 공익제보. 선관위에 선거에서 상당히 줄 수 있는 특히나
자금이나 권한이 특히나 아예 모든 제도가 되어 대통령이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기관장 이런 그거는 크다. 저 1심에서 너가 신고하고 나는 왜 이걸 그렇게 하시고 물어보고 했냐? 싶다고. 거기에 자기가 신고를 얘기했는데 해야 그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했다. 그거 얼마 받았느냐? 단일 후보가 돼서 이 선거를 치렀잖아. 물어봤어. 시간이 9시에 다 됐어.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일화를 향해서 부정이 나아가잖아요. 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지금 당일입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하냐. 그거 얘기했잖아. 출근상에 아, 그 안 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 그렇겠어요. 아주 예를 들어서 고생해졌고 본인 말고 위라는 해야지.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보수 후보자가 있을 때 두 사람이 결국 보수 후보자가 마지막에 남았다. 혹시 본인이 경남 교육을 위해서 혹시 사퇴할 의사는 없으신지 끝까지 보수에서 2명이 남았다. 예. 경선을 해서 하나로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됐을 때 안 이야기하면 됐을 경우에 다 됐는데 본인이 전체가 다 됐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그거 어쨌든 단일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선을. 그럼 여기를 비롯해서 단일화 시켰다고 하는 분들이 반드시 단일화 해라. 그렇잖아요. 둘 다 죽는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 하도록. 끝까지 안 한다는 경우를 지금 끝까지 안 근데 된다. 그 중요한 건 본선에 나갔을 때 누가 경쟁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결국은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거는 볼 때는 아직까지 누군지도 대상도 모르고 어떤 방법이든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되고 오늘 지금 우리가 간담비 시간인데 만 2시간이 지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치솔에 배부를 수 없고 오늘 또 많은 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차제에 또 기회가 되면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5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내가 조금 전에 계속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만일 단일 후보가 되어져서 선거를 단일화가 돼서 단일 후보가 되어져서 후보가 되어져서 선거를 치를 때에 선거를 치를 때 뭐 지금처럼 본선거에서는 좀 뭐 이기고 사전선거에서는 졌다 이랬을 때에 끝까지 그거 확인해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선거 무효 소송을 뭐 할 수 있겠는지 나 그 부분을 거기 이제 정확한 어떤 예를 들어서 팩트가 접수됐다면은 잠깐만 교육권 선거도 사전 투표가 있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없는 거는 뭐 이야기하지 말고 네, 없습니다. 6.13을 단일화 단일화. 합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만 사전선거 있죠. 그거 외에는 사전선거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단일화. 국회의원도 사전선거 없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예, 긴 시간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시간 할애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 집전 회장이 박정희 잠깐 후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의원님 모시고 경남 교육을 위한 염려와 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을 잘 살펴서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는데 큰 몫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 장로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이 경남 교육감 후보에 나오신 우리 의원님 가는 그 행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행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가지고 경남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